안녕하십니까. 이 한국 자동차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역대 현대, 기아차 지금 최고의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는 한 해를 지난해에 보냈습니다. 현대와 기아 모두 역대 최대 판매량을 지난해에 기록하면서 2023년도를 그렇게 잘 마무리했다라는 소식 간단하게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차와 기아차는 지난해 미국 시장에서 두 자릿수 판매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실적을 거뒀다라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공개를 했습니다. 현대차 미국 판매법인은 지난해 연간 판매량이 총 80만 1,195대로 전년도인 2020년도에 72만 4,200대보다 11%가 판매 증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미국에서 역대 최대 연간 판매 기록이라고 현대 측은 전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아이오닉 5의 판매량은 1년 전에 비해서 90% 판매가 증가했습니다. 기아 역시 역대 최고 판매를 기록을 새롭게 썼습니다. 자, 모델별로 기아를 잠깐 보면 기아 카니발이 무려 93%의 판매 증가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그리고 니로 26%, 셀토스 17%, 스포티지 12%, 텔루라이드 11%, 그리고 포르테 7%의 판매 증가를 보이는 등 기아의 6개 종류의 차종이 역대 최대 연간 판매량을 다 달성했습니다. 한편 그 자료에 따르면요, 한국 자동차 업계는 지난해 이 미국에 판매한, 즉 미국에 수출한 한국 자동차 대수가 100만 대 이상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제 한국산 차의 미국 수출 대수가 100만 대를 초과한 것은 106만 6,100대를 기록했던 지난 2015년 이후 지금 8년 만에 다시 100만 대가 넘어선 것입니다. 자, 현대자동차는 이 미국의 GM과 그리고 일본의 도요타 그리고 미국 포드에 이어서 미국 시장에서 판매량 4위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 한국 자동차가 한 30년 전에는 한국의 그 폰인가요? 현대 폰인가 와갖고 엑셀인가? 한국의 폰이가 미국에서는 엑셀이었죠, 그때. 그 프리웨이 다니면서 엑셀이라는 현대 차를 이렇게 보면 막 너무 기쁘고 자부심이 생기고 그래서 막 유심히 쳐다보고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그런 신생 업체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GM, 도요타, 포드에 이어서 미국의 4대 자동차 생산 업체로 지금 인정받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우뚝 섰다라는 소식 먼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우주 기업이 있죠. 스페이스X. 이 스페이스X가 휴대전화와 직접 연결해서 그 통신 서비스를 제공할 인공위성 6개를 처음으로 궤도에 쏘아 올렸습니다. 자, 스페이스X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우주군 기지에서 펠컨 9 로켓으로 21개의 스타링크 위성을 지구 저궤도로 발사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는 스페이스X가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셀은 셀폰 말합니다. 휴대폰. 그래서 다이렉트 투 셀, 이거는 이제 인공위성에서 바로 휴대폰으로 간다는 그런 뜻으로 붙여져 있는 이름입니다. 자, 여하튼 그 다이렉트 투 셀이라고 이름 붙인 그 휴대전화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위성 6개가 최초로 올려졌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위성에는요, 우주에서 휴대전화 기지국 역할을 하는 첨단 모뎀이 탑재되어 있어서 이 표준 로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신사와 비슷하게 이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통신 서비스가 불가능한 이 사각지대를 없앤다라고 이제 스페이스X는 설명을 했습니다. 위성통신망 접속을 위한 단말기 등 별도의 장비 없이 그냥 휴대전화로 곧바로 연결된다라는 뜻에서 Direct to Cell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스페이스X의 그 웹사이트에 따르면 이 회사가 이 Direct to Cell 서비스를 위해서 제휴하는 통신사는 아주 다양합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만 갖고도 안 되죠. 왜? 미국에 있는 회사는 이제 미국 위주로지만 이게 전 지구를 다 포괄적으로 커버를 하겠다는 거니까 미국만 갖고 안 되죠. 자, 그래서 이 다이렉트 투 셀과 연결된 통신사는 일단 이제 미국에서는 T-Mobile을 비롯해서 캐나다에는 로저스라는 통신회사, 그리고 일본의 KDDI, 또 호주의 옵투스, 그리고 뉴질랜드의 1NZ라는 통신회사, 그리고 유럽으로 가면 스위스의 솔트, 소금이라는 그 솔트가 그 통신회사 이름이에요. 네, 솔트라는 스위스의 통신회사. 그리고 이제 남미도 커버해야 되니까 남미는 이제 칠레와 페루를 커버하는 엔텔이라는 그 통신회사 등 모두 8개 나라 7개 회사가 다 연결됩니다.
스페이스X는 이 다이렉트 투 셀은 외딴 지역에서 사용되는 농업 설비나 화재 감지용 사물 인터넷 장치 등에도 연결될 수 있고, 또 긴급 상황에서 활동하는 소방관이나 또 해상 구조대가 통신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면서 이 서비스는 전 세계 통신의 궤도를 완전히 바꿀 것이다 라고 자신감을 표명했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 그가 괴짜인지 천재인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러나 뭐 그 문제는 차치하고, 일단 일론 머스크 그가 벌이고 있는 사업은요, 대부분 이처럼 그 어떤 인류의 미래를 바꾸는, 그런 어떤 인류의 미래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선을 긋는 그런 데에 일조하는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지금 전해드린 이 내용을 좀 쉽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앞으로는 휴대폰이 잘 안 터지는 5G는 이제 지구상에서 아예 없어진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일본 얘기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일본이 요즘 왜 이러죠? 아주 너무 어렵습니다, 일본이. 강진과 또 여객기 충돌 화재 사건에 이어서 이 한국인들도 많이 찾는 일본 관광지 도시인 후쿠오카 인근의 먹자 골목에서도 큰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자, NHK와 교토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시간 3일 오후 규슈 북단 후쿠오카현의 철도역 JR 고쿠라역 인근 음식점 음식점 밀집 지역, 뭐 한국 기호로 표현하면 관광지 먹자 골목입니다. 그냥 단순한 뒷골목이 아니라 관광객들을 상대하는 대형 먹자 골목. 이 음식점 밀집 지역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날 오후 3시 11분쯤 건물이 불타고 있다라는 신고를 받고 소방차 20여 대가 동원이 됐지만 불이 옆 건물로 순식간에 옮겨 붙기 시작하면서 이 먹자 골목 전체에 불이 붙으면서 이 진화를 하는데 거의 한 5시간 정도 소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쿠오카는 접근성이 좋고 또 쇼핑이 용이해서 지난해 이제 도쿄 그리고 오사카보다 한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관광지로 꼽히고 있는 그곳이기도 합니다. 자, 고쿠라 지역은 또 잘 아시다시피 이 후쿠오카 방문 시에 꼭 찾아가 봐야 하는 그런 명소라고 이제 꼽히고 있는 그런 곳인데, 우리가 잘 아는 이제 고쿠라 성이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죠. 그 지역에서 대형 음식점 골목에서 큰 불이 난 것입니다. 이 화재로 인한 사상자 정보는 아직 뭐 경찰에 신고되진 않았지만 만일을 대비해서 경찰은 인근 호텔과 그 각 업소들에 대해서 일단 전면 대피령을 내려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자, 일본에서는 그런데 새해부터 사건, 사고가 계속 이어지고 있죠. 뭐 잘 아시는 대로 지난 1일 새해 첫날 오후 4시 10분 일본 열도 서부 이시카와현 노토반도에서 규모 7.6의 지진 발생했잖아요. 이 지진으로 인해서 지금 한 73명, 한 73명 정도의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사망자 집계는 큰 의미는 없어요. 아마 날이 밝는 대로 또 계속 바뀔 겁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는 대로. 여하튼 일본 기상청은 지난 2018년 9월 홋카이도 지진 이후 일본에서 진도 7 이상의 강진이 발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강진으로 인한 사망자는 현재 뭐 73명으로 알려졌지만 뭐 조금 있으면 한 100명이 금방 육박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현지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또 실종자가 100명이 훨씬 넘는 숫자로 집계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망자 숫자는 이 실종자 때문에 더더욱이 늘어날 그런 전망입니다. 실종자 가운데는 그런데 이제 무너진 건물 더미 아래에 깔려 있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일 가능성이 높아서 사망자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우려가 그래서 더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망자는 이제 100명이 곧 넘을 것 같고, 이제 더 문제는요, 그런데 지금 집이 무너져서 거주지를 잃거나 또는 무너질 것 같아서 집으로 귀가가 허가되지 않고 있는 그런 소위 이재민이 5만 명을 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또 더 문제는요, 앞으로 일주일 안에 규모 7 이상의 강진이 이 지역에 한 번 더 닥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 이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이 지금 완전히 그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네. 자, 구조를 하는 데 있어서는 골든타임이 72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그 골든타임 72시간이 사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진 사망자가 곧 100명대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이 함께 나오면서 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에서는 지금 최대의 패닉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제 해 지역에는 생필품이 부족하고 물도 나오지 않고요. 수도 뭐 다 지금 단수됐고요. 파이프 같은 게 다 부러져 나갔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폭우까지 막 내려서요. 이재민은 이재민대로 고통, 또 구조대는 구조대대로 이제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라는 현지의 보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와중에 지진 발생 이튿날인 지난 2일 오후에는 또 도쿄 하네다 공항에서 일본 항공 여객기가 해상보안청의 항공기와 충돌하면서 두 비행기가 모두 불길에 화염에 휩싸이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죠. 이 사고로 일본 항공기에 그 탑승한 승객과 승무원 등 379명은 다행히도 모두 무사히 탈출을 했습니다마는 그 해상보안청 항공기에 탑승했던 6명 가운데 5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 해상보안청 항공기의 기장만 극적으로 탈출했고 나머지 5명은 다 사망했다라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아무래도 대형 여객기보다는 작으니까 피해가 더 치명적이었을 거라는 분석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가운데 중국의 한 관영 TV 방송국에서는 한 남성 아나운서가 일본의 이런 재해와 고통은 인과응보다 라는 말을 해서 지금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해당 발언을 한 남성 아나운서는 지금 즉각 업무에서는 배제된 상태이긴 합니다만은 이 발언을 놓고 그 일본과 중국 네티즌들 간의 그 설전이 오가는 등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해서는 절대 안 될 그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중국의 관영 TV 방송사의 아나운서가 그런 말을 했다는 데에는 일본에서 지금 그 때문에 큰 충격을 받은 모양새입니다. 자, 여하튼 새해 벽두부터 일본이 강진에, 비행기 충돌 사고에, 또 유명 관광지 대형 화재 사건 등등의 참 힘든 그런 연초를 맞고 있습니다. 이 건물 더미에 깔려있는 이 피해자들의 구조 작업이 모쪼록 빨리 좀 속도를 내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네, 미국으로 좀 넘어오겠습니다. 남가주 롱비치에 사시거나 또는 롱비치에 사는 지인들이 계시다면 지금부터 제가 전해드리는 그 정보를 좀 그분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정보니까요. 네, 롱비치가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요? 캐시를 준다고 합니다. 캐시 주는 게 최고죠. 뭐니 해도. 자, 롱비치시는 지역 주민의 주택 구매를 지원하는 첫 주택 구매자 보조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약 100명의 그 주택 구매자에게 각각 최대 1인당 25,000달러까지 지원할 계획입니다. 롱비치시 정부 측은 이번 정책이 홈 오너십이 취약한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족의 주택 마련을 지원을 해서 세대적 부의 증가를 도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 프로그램 수혜 대상은 현재 롱비치시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주민입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주택을 보유하지 않았던 첫 주택 구매자여야 합니다. 그런데 3년이 아니라 내가 집을 갖고 있었던 지 한 5년, 6년, 한 7, 8년 됐다. 그 7, 8년 동안 집이 없었다. 그러면은 그분도 해당이 되는 겁니다. 하여간 최근에 3년 동안 집이 없었으면 됩니다. 자, 구매 가능한 주택은 롱비치에 위치한 단독주택, 그리고 타운하우스 또는 콘도 등이 다 해당됩니다. 모빌하우스는 해당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연간 가구 소득 제한은 LA 카운티 중간 소득의 200%까지입니다. 그러니까 LA 카운티 중간 소득의 2배까지도 허가가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제 1인 가구의 경우에는 올 1월 기준으로 본다면 소득이 13만 7,500달러 이하가 되고요. 4인 가구는 소득이 19만 6,400달러 이하면 됩니다. 이러면 해당되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또한 부모가 구매자의 그 생애 기간 동안 주택을 구매한 적이 없거나 또는 부모가 압류 또는 쇼세일로 주택을 잃은 그 자녀 세대의 주택 구매자이면은 수혜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지원받은 25,000달러는 다운페이로 쓸 수도 있고요. 또 클로징 비용으로도 쓸 수 있고 에스크로 비용 등등으로 다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합니다. 롱비치에 사시거나 롱비치에 사는 그 지인들이 아신다면 꼭 이 정보를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다른 정보 하나 드릴까요? 이제 올해부터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요, 저소득 주민들을 위한 주정부 건강보험 프로그램, 이 메디켈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 가장 큰 변화는 메디켈 수혜 대상이 확대되는 것인데요. 지난 1일부터 나이나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예를 들어 서류 미비자까지 다 포함해서 자격이 되는 그 모든 주민들은 일반 메디켈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신청 조건 가운데 재산 한도가 폐지되면서 특히 이제 65세 이상의 경우에는 재산 한도가 폐지됩니다.
그래서 이 보유 재산에 대한 제한이 없이 65세 이상 주민들은 시니어 메디켈 혜택을 더 확대돼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자, 우선 그 수혜 대상 확대 부분인데요. 새해부터는 서류 미비자와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불법 체류 신분 뭐 그런 분들이나 또는 26살에서 49살 사이의 저소득층 캘리포니아 주민 메디켈 의료 혜택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자, 26살에서 49살 사이의 그 저소득층 주민까지 이 메디켈 수혜 자격에 포함이 되고 또 자격 대상에는 불법 체류 신분 이민자도 포함이 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다라는 게 주정부의 분석입니다. 또 재산 한도도 시니어에게는 이제 없애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니어들의 혜택도 클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기존에는 65세 이상 시니어 메디켈 혜택을 받으려면 개인의 경우에는 뭐 13만 달러 이하의 재산이어야 되고 부부의 경우에는 19만 5천 달러 이하의 재산이어야만 됐었는데 올해부터는 이게 아예 시니어의 경우에는 재산 상한선이 폐지됨에 따라서 이 메디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65세 이상 시니어들이 아주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지난해 하반기에 메디켈을 신청했다가 이런 그 재산 조건 때문에 거부됐다면 올해 다시 신청을 하라라고 지금 주정부가 편지를 막 보내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으시면 신청하시면 되고 혹시 못 받으셨더라도 개의치 마시고 나는 그럼 이번에 다시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65세 이상 재산과 상관없이 캘리포니아주의 메디켈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65세 이상이 제일 대우받는 게 그거죠. 소위 메디메디라 그래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주는 메디켈 그리고 65세 넘으면은 연방정부에 주는 그 메디케어인가요? 그 두 개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을 메디메디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어느 병원을 가도 가장 대우받는 분들입니다. 그 메디 다들 좀 갖고 계시면 좋겠네요. 병원 얘기, 의료 혜택 얘기를 했는데 그 처방약 얘기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새해부터 이 제약사들이 처방약의 가격을 일제히 인상할 계획이라는 조금은 안 좋은 소식입니다. 제약회사 파이자를 비롯해서 사노피, 다케타 등 이 주요 제약회사들이 이달 초에 140개 이상 브랜드의 500개 이상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이제 인상되는 의약품 가운데 25% 이상은 그런데 이제 파이자의 약품입니다. 이 파이자는 124개 의약품의 가격을 인상하고 또 계열사인 호스피라의 22개 약품에 대한 추가 인상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다케다 소유의 박살타라는 약이 있는데요. 그 박살타라는 약은 지금까지 53개 약품 가격 인상을 밝혔고요. 박살타, 그 약 이름이 아니고 박살타라는 회사는 53개 약에 대해서 인상을 밝혔고요. 그리고 이제 벨기에 제약회사죠. UCB 파르마. UCB 파르마는 40개 의약품에 대한 가격 인상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노피는 올해 대부분의 인슐린 약의 가격을 인하하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달에 장티푸스, 광견병약, 황열병약, 그런 백신 가격 등등등을 각각 9%씩 인상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당뇨약은 내리는 건 약속을 지키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 갑자기 예상 외로 9%씩 이렇게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백그라운드 얘기도 있습니다. 제약사들의 이 같은 그 가격 인상은 바이든 그 정부의 일부 고가약에 대한 가격 인하 압력과 그리고 이제 바이든 정부가 너희들 약이 왜 이렇게 비싸? 약은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인데 너무 이렇게 비싸니까 국민들이 제대로 그 혜택을 받지 못하지 않느냐고 이제 압력을 가하는 거죠. 가격을 좀 내리라고. 그런 가격 인하 압력을 많이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물가가 많이 올라서 이제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제조 비용 상승 등에 이제 대처하기 위한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로이터는 분석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8월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라서 이 메디케어에 등재된 10개 의약품 목록 공개에 이어서 지난해 12월 물가 상승률보다 더 높게 가격을 인상한 의약품 48개 목록을 공개하면서 이 제약업계를 압박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가 상승률이 평균 한 4.5%다. 그것도 높은 거지만 3.5%다. 그런데 약품 가격은 갑자기 7.5%가 올랐으면 이걸 다 공개하면서 이 회사 나쁜 회사 이런 식으로 이제 공개하는 거죠. 법적으로 자유시장 경제 체제에서 법적으로 내리게 어떻게 강제할 수는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런 이제 압박을 가하는 분위기 속에서 이런 제약회사가
인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 가격 인하 압박을 받는데 왜 인상을 해?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대비하는 거예요. 아예 미리 가격을 이렇게 인상을 해버리고 정부가 계속 인하 압박을 하면 그때가 기다린 뒤에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조금 내리겠습니다. 라고 그때 가서 이제 인상한 그 폭보다는 조금 적게 그 인하하는, 예를 들어서 뭐 9% 인상했다 그러면 아이고 알겠습니다. 뭐 나라에서 하도 그렇게 하니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올렸던 거 9% 올렸지만 좀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살짝 한 5%만 내리는 거죠. 그러면 4%포인트 인상은 그대로 유효하니까. 그래서 지금 제약회사가 미리 막 앞다투고 인상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국으로 좀 가볼까요? 네, 한국에서는요, 혼자 사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뭐 미혼 싱글 또는 나이 드신 독거 노인 등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이 전체 주민등록상 세대에서 혼자 사는 세대, 즉 1인 세대의 비중이 40%를 넘어섰습니다. 10명이 있으면 4명이 혼자 살고 있는 거예요. 네, 한국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재 대한민국의 전체 세대 수는 2,391만 4천 세대입니다. 이는 1년 전보다 20만 9천여 세대가 증가한 수치입니다. 특히 그 혼자 사는 1인 세대는 993만 5천 세대로 1년 전보다 21만 1천 세대가 늘어나서 전체 세대 증가수를 1인 세대가 거의 주도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1인 세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앞서 제가 40%가 넘는다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42%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10세대 가운데 4명 이상이 혼자 사는 것으로 차지했습니다. 지역별로 본다면요, 경기도 세대가 597만 8천 세대, 서울시가 446만 9천 세대로 수도권에 거주하는 세대가 전체의 44%를 차지했습니다.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이라면 그 중에 거의 절반이 서울, 경기도,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44%가 수도권에 살고 있는 거예요. 참 어마어마한 인구 밀집입니다, 이게.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특히 미혼 싱글 또는 독거 노인 등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혼자 사는 1인 세대의 비중이 42%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정부로서도 이 1인 세대의 증가에 따른 정책 대응을 더욱 심각하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한국의 그 시니어 부부의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좀 요즘 추운 겨울에 여러분들에게 좀 참고가 되실지도 몰라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에 있는 한 그 단독주택에서 발생한 화재 사건인데요. 이 화재로 인해서 노 부부가 그 안에서 주무시다가 그냥 숨졌습니다. 얼마나 끔찍해요. 그런데 이제 이들은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일러를 돌리면 이게 계속 돌아가는데 이제 기름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보일러를 사용하지 않고 이 난방용 매트, 그러니까 무슨 뭐 온수 매트, 전기장판 이걸 통틀어서 난방용 매트라고 하는데, 자, 난방용 매트 2개를 겹쳐서 사용하다가 불이 나면서 참배를 당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소방본부에 따르면 한국 시간으로 3일 새벽 5시 55분쯤 남원시 산동면의 한 주택 안방에서 80대 A씨와 60대 아내 B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이 마을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주택 전체로 번진 그 불길을 1시간여 만에 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안방에서 숨진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이들 부부는 기초연금과 장애수당 등을 받으면서 생계를 그럭저럭 유지를 해 온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소 거동이 불편해서 집 밖으로 거의 안 나오고 집 안에서만 지내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화재 당시에도 연기가 순식간에 집 안으로 번지면서 미처 몸을 피하지 못하고 숨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이니까 얼마나 피하지는 못하는, 그런 재빠르게 피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셨던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전해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지금부터입니다. 이 불의 화재 그 원인입니다. 이 불은 이들 노 부부가 주로 생활해온 것으로 추정되는 안방에서 시작됐습니다. 경찰은 그런데 이들이 난방비를 아끼려고 보일러를 켜지 않고 대신에 난방 매트를 겹쳐서 사용한 것이 화재의 원인이 된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안방에서는요, 타버린 난방용 매트 2장이 발견됐는데, 하나는 온수 매트, 그러니까 전기를 꼽으면 그 안에 이제 물이 막 돌아가면서 이제 물이 데워지면서, 물이 따뜻해지면서 이제 매트가 따뜻해지는 거, 온수 매트. 그리고 그 위에는 일반 전기 매트가 있었는데, 밑에 온수 매트를 하나 깔고 꼭 또 그 위에다가 일반 전기 매트를 넣어서 이렇게 2개를 겹쳐서 사용한 듯 그 화재 현장 나중에 들어가 보니까 2개가 겹쳐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많이 탔지만, 서방당국은 온수 매트와 전기 매트를 이렇게 겹쳐서 사용하면 열이 이렇게 축적이 돼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이 노부부가 아마 그것을 잘 알지 못했던 모양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난방용 전열기기인 소위 전기장판과 그리고 이제 물 데워서 돌리는 그 온수 매트, 이 2가지를 겹쳐서 사용하다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는데, 서방당국은 이같이 2개를 겹쳐서 사용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고 몇 차례 당부를 했습니다. 뭐 온수 매트와 전기 매트만 겹치는 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뭐 온수 매트도 마찬가지고요. 또 전기 매트와 전기 매트도 마찬가지고, 이 2개를 겹쳐서 사용하면 이 위에 있는 사람은 뭐 잘 모르지만 그 밑에 중간에서, 매트와 매트 사이 중간에서 열이 과열될 수밖에 없답니다. 열이 축적됩니다. 빠져나갈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전혀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축적되니까 시간이 오래 지나면 어느 순간 여기서 과열이 되면서 불이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방 당국은 이 매트를 2개 겹쳐서 사용하는 것은 절대로 하면 안 된다라고 여러 차례 당부를 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 소식 전해드리는 김에 참고가 되실 것 같아서 하나만 좀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의 한 치과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나온 50대 여성이 뇌출혈로 쓰러져서 의식불명 상태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자, 지난해 12월 28일, 이게 이제 발생한 건 12월 28일인데 이제 뒤늦게 알려진 겁니다. 저녁 한 6시쯤 서울 송파구에 있는 한 치과 의원에서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귀가하려던 올해 59살의 여성 정모 씨가 엘리베이터 앞에서 이제 치과 치료를 다 받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집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도중에 갑자기 어지러움과 두통을 호소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정 씨는 한 30분쯤 후에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옮겨져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그 병원에 뇌사 판정을 앞두고 있다라고 가족들은 설명했습니다. 자, 가족들은 치과의 당시 미흡한 대처로 정 씨가 이 같은 상황에 처해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가족들의 주장입니다. 일단은 정 씨 가족들은 환자가 쓰러진 뒤에 치과 측이 처음부터 심폐소생술을 제대로 시도하지 못했고, 그나마 제대로 할 줄 아는 의료진도 없었다라면서 평소 건강했던 사람이 임플란트 시술을 받고 난 후에 쓰러지고 치과에서 골든타임을 놓치는 바람에 뇌출혈로 의식을 잃어서 지금 뇌사 판정을 받기 일보 직전이다 라고 가족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치과 측에서 얘기는 좀 물론 다릅니다. 우리는 그 상황이 발생한 걸 알고 제대로 심폐소생술도 했고 제대로 119에 연결도 했다라고 이제 말을 했지만, 일단 가족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자, 시시비비를 가리려는 게 아니라 그 임플란트와 어떤 뇌출혈에 그러면은 연관이 있는가, 이거 지금 이 문제 때문에 한국에서는 지금 논란이 많이 일고 있습니다. 뭐 일단 그 임플란트 시술과 뇌출혈 사이에 그 명확한 인과관계는 아직 의학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한국 의학계에서 임플란트 시술과 뇌출혈과의 어떤 인과관계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지금 논란이 일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리는 상황입니다. 자, 영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영국으로 가지만 또 얘기는 한국 얘기예요. 영국 유력 일간지인 더 타임스가 올해 관광지로 한국을 추천하면서 안전하고 음식이 싸고 맛있으며 과거와 현재가 함께 독특하게 섞인 곳이다라고 소개했습니다. 맞네요. 잘 맞네요. 네. 더 타임즈는 이 작은 나라는 올해에 꼭 가봐야 되고 또 가보면 가장 재미있을 곳이다 라는 제목의 상세한 한국 여행기를 실었습니다. 일종의 특집 보도죠. 네, 영국의 더 타임스의 그 제인 멀컬린스라는 기자는 12박 13일간의 그 여행사 초청으로 이제 한국 여행을 했습니다. 서울, 부산, 안동, 속초 등을 여행하고 또 뭐 찜질방도 가고 노래방, 뭐 점쟁이 집도 가고요. 또 놀라운 길거리 음식 등등을 다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는 서울을 벗어나면 영국식 영어가 전혀 들리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요즘 한국이 인기다,
요즘은 이제 젊은이들 사이에서, 전 세계 젊은이들 사이에서 한국이 인기다라면서 한국에 간다라는 소식을 들은 11살짜리 그 자신의 그 자녀가 흥분해서 학교에서 우리 엄마가 한국 여행 간대, 거기 가서 취재한대, 한국에서. 그걸 막 흥분해서 자신의 자녀가 학교에 가서 뭐 자랑하기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도 많이 흥분했다고 합니다. 한국적인 것은 아무거나 좀 갖다 달라라는 그 친구들이 그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 너희 엄마 한국 가? 그러면은 부탁이 있는데 뭐 싼 것도 다 좋으니까 한국적인 것은 뭐 아무거나 좀 나 하나만 갖다 주려고 좀 부탁 좀 해줄래? 이런 얘기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인 멀커린스라는 그 기자는요, 부산에서 고가의 해외 브랜드 상점들이 있는 세계 최대 백화점, 그 문화 복합 공간인 찜질방 등등등, 부산에 있는 그 세계 최대 백화점, 뭐 명칭은 얘기 안 합니다. 왜냐면 홍보해 주는 것 같으니까, 뭐 마치 돈 받고 홍보해 주는 것 같으니까 이제 이름은 얘기 안 하지만 부산의 그 최대 대형 백화점, 그리고 이제 또 뭐 문화 복합 공간이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는 그냥 찜질방으로 생각하는데 그들의 눈에는 여러 가지 문화가 어우러진 그런 소위 한국적 문화 복합 공간으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찜질방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도 다 같다고 하고요. 또 이제 동대문 광장시장도 갔는데 거기서는 그 노점의 그 비좁은 테이블에서 앉아서 먹는 사람들과 이 기자가 같이 앉아서 떡볶이를 먹는 체험, 이런 것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한국의 길거리 음식으로 뭐 어묵이라든지 김밥, 요즘 뭐 김밥 미국에서 인기 최고입니다. 그리고 족발, 족발까지 먹을 수 있었다면 이분 한국 여행, 한국 취재 제대로 한 거네요. 거기다가 이제 순대도 먹었다고 하고요. 뭐 치킨은 뭐 누구나 다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빔밥 빠질 수 없죠. 그리고 구운 오징어, 이거는 한국의 아주 독특한 그런 그 맛입니다. 그리고 호떡 등을 이제 다 자기가 맛보고 소개를 했습니다. 호떡, 이게 이제 미국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알고 나면 다 좋아해요. 왜냐? 호떡은 그 안에 이제 꿀이 들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미국 사람들은 단 거라면 그렇게 좋아하잖아요. 그 안에 호떡이 꿀이 뚝뚝 떨어지는 달콤한 그 맛, 미국 사람들 100% 좋아합니다. 자, 제인 기자는 한국에도 이제 나쁜 음식이 물론 있기는 하겠지만, 그런데 나는 한국에서 나쁜 음식을 사실 개인적으로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라면서, 특히 이제 고속도로 휴게소에서도 인상적인 어떤 수제비와 우동 그리고 김치 등등을 팔았는데 그것도 인상적이었고, 대부분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은 가격이 5,000원에서 비싸봐야 뭐 8,000원 밖에 되지 않고 아주 저렴하고 맛있었다라면서 고속도로 휴게소를 설명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근데 미국에 살면서 가장 불만이 그거예요. 왜 미국은 중간중간 그런 휴게소가 없을까? 네, 물론 이제 지형적인 차이, 뭐 문화의 차이가 다 물론 있겠지만 한국은 참 좋은 게 그렇죠. 뭐 한 시간 정도 좀 가다 보면은 반드시 이제 휴게소가 있으니까 굳이 필요하지 않아도 일단 내려서 화장실 한번 가고 우동 하나 먹고 뭐 도넛인가요? 뭐 그런 것도 좀 먹고, 참, 호두과자 먹고, 뭐 그런 재미로 고속도로 타는 재미가 있는데, 이제 미국은 좀 그런 게 없이 좀 건조하긴 하죠. 자, 이분은 영국 사람입니다만 영국 사람 눈에도 그게 들어온 거죠. 자, 멀커린스 기자는 또 서울 지하철은 요금이 상당히 싸고 흠잡을 데 없이 깨끗하고, 왜 안 그렇겠어요? 또 열차가 도착하기도 전에 승객들이 딱 앉아있던 벤치에서 다 일어나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쫙 서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길거리의 범죄나 어떤 괴롭히나 이런 문제도 많이 없어서 혼자 여행하는 여성으로서도 매우 안전한 곳으로 나는 느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는 또 감천 문화 마을도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는 자녀들에게 끌려서 BTS 관련 장소 순례 중인 세계 각지의 여행객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에 외국인들 여행객들이 왔는데 보니까 나이 좀 있으신 뭐 50대, 60대 사람들도 있어요. 보니까 그 사람들이 알아서 찾아갖고 온 사람도 있지만 그중에 대부분은 같이 온 자녀들이 떼를 써서 자녀들 때문에 따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들도 곧 한국에 반하겠지만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부산의 해운대에 가서는 넓은 해변과 또 해변에 쫙 늘어서 있는 각종 먹거리집, 또 뭐 식당, 노래방 등등에 아주 자기는 깜짝 놀랐으며, 그리고 이제 떠나서 안동으로 갔는데 안동에서는 하회 마을에 묵었다고 합니다. 자, 멀커린스 기자는 한국에 가기 전에는 한국 전쟁 관련 몇 가지 사실 외에는 전혀 아는 것이 없었지만 경복궁이라든지 조계사 등을 관람하면서 전후 한국 전쟁 발생하기 전후 그 한국에 관한 이해가 나는 개인적으로 매우 커졌다라면서 이 특집 보도의 끝을 그렇게 맺었습니다.
이 기사를 본 영국 사람들은 아마 다 한국 가보고 싶어 하는 생각이 들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 전해드릴 시간은 보너스 뉴스 시간인데요. 그런데요,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오늘 그 보너스 뉴스는 잠시 전에 제가 전해드렸던 그 영국의 언론이 서울 관광을 꼭, 한국 관광을 꼭 해보라라는 그런 보도와 관련해서 그럼 이제 한국을 가는 것도 가는 거지만 그 중에서 특별히 제가 서울만 오늘은 좀 제가 찝어서 보너스 뉴스에서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서울 가면 어떤 곳을 가보면 좋을까 하는 새로운 소식을 하나 제가 보너스 뉴스로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는 가끔 그 한국 방문을 할 때도요, 서울에서 그냥 뭐 친지들 만나고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그런 게 뭐 대부분인데, 앞으로 이제 서울 가시면요, 꼭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내용을 참고해서 서울을 둘러보는, 더군다나 걸어서 둘러보는 소위 서울 둘레길을 꼭 다녀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서울 둘레길이라는 제목입니다. 짧죠? 서울 둘레길. 자,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 특히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그런 시니어들도 서울 둘레길을 완주하는데 부담 없게 해드리고 또 보다 안전하게 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코스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미 시작된 이 전면 개편 작업을 통해서 오는 4월부터는 서울 둘레길 2.0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버전의 서울 둘레길을 만든다라는 것이죠. 지금도 물론 있어요. 근데 지금 있는 서울 둘레길보다는 조금 개편된 새로운 버전. 그래서 이제 서울 둘레길 2.0. 자, 나아가서 숲을 조망하면서 휴식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와 전망대를 조금 더 조성하고 각 어떤 기점마다 그 뷰포인트마다 꼭 뭐 뷰포인트 아니어도 각 포인트마다 그 안내판이라든지 뭐 스탬프함 등을 설치해서 세계인이 한 번쯤은 걸어보고 싶은 그런 트레킹 코스로 발돋움시키겠다라는 계획을 서울시가 발표했습니다. 총 길이는 156km인데요. 이걸 하루에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총 156km 거리의 그 서울 둘레길은 서울 외곽부 구석구석을 잇는 8개 코스로 현재는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8개 코스로 이루어졌으니까 현재 코스 길이가 평균 한 2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코스당 한 평균 20km. 그래서 이제 둘레길 이용을 더 활성화하려면 코스를 좀 더 세분화하고 또 관광자원과의 연계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판단을 서울시가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에 따라 8개 코스를 21개 코스로 세분화하고, 그럼 이제 코스별로 좀 짧아지겠죠. 그리고 자신의 수준에 맞는 코스를 선택하고 완주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도 그 좀 짧은 코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뭐 중간 길이 코스 또는 좀 더 짧은 그런 코스를 다양하게 만들기로 했다고 합니다. 뭐 지금 없는 건 아니지만 조금 개편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자, 8개 코스를 21개로 늘리면 전체 코스의 평균 길이는 한 8km 정도로 줄어들게 된다고 합니다. 원래 이제 8시간 가량 걸리는 그 완주 시간을 그래서 8km 정도라면 평균 한 3시간 정도라면 이제 다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그렇게 시간이 단축된다고 합니다. 3시간 정도면 얼마든지 웬만하신 분들 다 하실 수 있죠. 천천히 뭐 구경하시면서 중간중간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중간에 앉았다 쉬어서 얘기도 좀 하고 하다 보면 3시간이면 어때요? 4시간도 할 수 있죠. 아니 뭐 조금 뭐 벼르고 나가면 코스 2개도 하루에 할 수 있죠. 오전에는 하나, 오후에 하나. 이렇게 하여간 그런 것들이 이제 지금 8개에서 작게 만들어져 21개까지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각 기점 21곳에는 지역의 장소성을 담은 안내판도 설치하고 둘레길 방향 안내판도 눈에 띄게 아주 큼지막하게 잘 만들어서 세우겠다고 합니다. 서울 둘레길 또 곳곳에는 권역별로 이 특색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가다 보면 뭐 구가 바뀌겠죠. 뭐 성동구 또 다른 무슨 구, 강남구에서 송파구로 바뀌기도 하고, 이렇게 그 지역별로 특색이 있고 또 이색적인 산림 휴양 시설을 조성해서 단순히 그냥 터벅터벅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와 또 체험할 수 있는 체험거리 등등도 함께 만들겠다고 합니다. 서울 둘레길 홈페이지와 안내 책자도 전면 개편을 해서 이 21개 코스에 대한 상세 정보를 비롯해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주변 여가시설, 관광자원, 테마길 등 풍부한 정보를 다 담겠다고 했습니다. 자, 서울 둘레길로 향하는 이 43개 지하철역이 있습니다. 43개 지하철역과 또 20개 버스 정류장에 이 원하는 코스를 찾아갈 수 있는 정보를 상세하게 거기다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버스 저는 몇 년 전에 타봤는데요. 아주 재미있어요. 그
버스 타는 걸 안내판이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착하기 몇 분 전에 몇 분 후에 도착한다라고 다 디지털로 나오고 아주 참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정보를 상세하게 전철역과 버스 정류장에 그 안내를 하고 또 주요 포털 사이트에서 서울 둘레길 로드뷰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시민들이 둘레길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주요 탐방로 입구에 CCTV, 그것도 그 일반적인 지금까지 있는 구형 CCTV가 아니라 지능형 CCTV를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 지능형 CCTV가 뭐냐면요.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이 CCTV가 이렇게 비추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가만히 조금 미동밖에 움직임이 별로 없는 이런 상태를 찍고 있으면 CCTV는 아무런 반응 안 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찍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제가 마치 누구하고 싸우는 듯한 그런 동작을 한다거나 또는 저 혼자가 아니라 갑자기 두 사람이 엉켜 있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1, 20초 후에 CCTV가 이거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다. 이건 뭔가 폭행이나 싸움이 좀 있는 것 같다라고 해서 바로 삑삑삑삑 비상상황실에 연락을 줍니다. 누가 보고 판단을 안 해도 스스로 CCTV가 그런 걸 지능형 CCTV라고 합니다. 그런 걸 이 둘레길 곳곳에 설치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안전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어떤 위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관제센터에 직접 연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비상벨을 누르는 것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참 대단하죠. 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서 서울 둘레길 2.0 이 개편을 통해서 서울 시민들뿐만이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들까지도 서울의 구석구석 담긴 매력을 느끼는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둘레길이 서울을 넘어서서 세계인이 한 번쯤은 걸어보고 싶은 그런 트레킹 코스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이 코스와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서울시는 밝혔습니다. 자, 서울 둘레길을 좀 더 상세하게 알아보시려면요. 서울시가 제공하는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알 수 있는데요. 그 웹사이트는 제가 이 영상 설명란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국 방문 시에 제주에만 제주 올레길이 있는 게 아니라요. 서울에도 걸어서 서울의 낭만을 다 느껴볼 수 있는 서울 둘레길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고 꼭 한번 경험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둘러보면서 운동도 되고 또 힐링도 될 것 같아서 제가 적극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하시기 바라면서요. 스토리가 있는 뉴스,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